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교재는 오늘 그 요약집 700 아니구나, 이거 기출문제를 펴버렸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요약집을 펴니다. 요약집. 요약집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 537페이지입니다. 요약집 537페이지 재산세 봅니다. 오늘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세금, 보유세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요약집 537페이지 펴시고, 재산세는 우리 문제가 세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그래서 재산세에서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공부하느냐 그러면 재산세 과세 대상이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그 중에서 토지 유형 구분하는 거예요. 토지의 유형을 구분하는 거.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유형을 나눴죠.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 그 다음에 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또 그리고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이렇게 세 개 유형으로 나눠서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럴 때 이 토지가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 이거 시험에 직접적으로 토지용 구분을 묻는 문제, 다음 중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다음 중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이렇게 묻는 그런 토지용 구분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가끔씩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29회 시험 때 그 전에 제가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나왔고, 고해. 그리고서 30회 시험 작년에는 토지용 구분이 직접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낮은데 간접적으로 토지 이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재산세 문제,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이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용 구분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재산세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서 각각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 올해도 역시 토지용 구분은 간접적으로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납세 의무자는 시험에 재산세에서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데, 자, 올해 같으면 독립한 문제로도 출제 가능성이 높고, 또 종합 문제 속에서도 납세 의무자는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과세 표준 어떻게 일정되고, 또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이 부분은요, 재산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자, 여기 29회 시험 때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30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작년에 세율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올해도 역시 과세 표준과 세율은 묶어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또 종합 문제 속에서도 중요합니다.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할 것인지, 납세지, 또 납세 절차예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인데 언제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요거는 재산세가 세 문제 나오는데, 그럴 때 세 문제 나올 때 한 문제는 종합 문제로 주로 골고루 섞어서 나오거든요. 그럴 때 납세 문제는 독립한 문제로도 그렇고 또 종합 문제 속에 잘 나오는데, 올해는 특히 분할 납부를 중심으로 해서 납세 절차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재산세 비과세 되느냐. 작년에 독립한 문제로 재산세 비과세가 나왔는데요, 올해 또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또 나올 가능성이, 또 지문 한두 줄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테마로 출제가 됐고 공부합니다. 자, 보시면 재산세 537페이지 제1절 특징입니다. 이 특징은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동그라미 1번에 지방세고 보통세죠. 사용목적 특정되지 않고 지자체의 일반적인 운영경비에 충당합니다. 대표적인 지방세 중 제3 보유세고, 또 시군구가 과세 유치가 되죠. 시군구세고, 또 물세입니다. 그래서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하는데,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여러 채의 주택이 있어도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소유자별 합산하지 않고.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재산세는 인세력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별로 어떻게 하냐, 합산해서,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대장과세란 말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재산세는요, 자, 시장구청장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과세 대장을 작성 기록하고 비치합니다. 그래서 대장을 작성 기록하고 비치하니까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같은 걸, 그러니까 대장과세하는 조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수익세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에 응해서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택 같은 것은 각각 개별과세합니다. 소유자별 합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보통징수합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만징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날라온 거 휴통해 버리고 내가 신고 납부하겠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했는데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되는 세금은 납부기한 내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되고. 그죠? 우리 배웠습니다. 가산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석이 몇 프로? 3% 깔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납기 후에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중과상금 적용되는데 조수의 총론에서 했잖아요. 중과상금은 자 납기 후에 1개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몇 프로씩? 0.75% 1만 분의 75 0.75%씩 중과상금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이요? 60개월까지 적용된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자, 중과상금 적용할 때 지방세는 얼마 미만이면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 중과상금 얼마? 30만 원 미만은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을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총론에서 했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현황부과입니다. 실질과세 원칙 적용되기 때문에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고 또 현황부과니까 과세 기준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세율은 거기 차등 비례세율만 이렇게 돼 있는데 차등 비례세율뿐만 아니라 초과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돼요. 그래서 거기 차등 비례세율 옆에다가 여러분 재산세는 자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비례세율이 과세 대상의 종류 등에 따라서 차등에서 이제 비례세율이 적용되는데 또 초과 누진세율도 적용됩니다. 초과 누진세율도. 그래서 토지라든가 주택에 있어서는 초과 누진세율도 적용됩니다. 크기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적용돼요. 그러니까 차등 비례세율 옆에다가 요거 하나 더 추가합니다. 여러분 초과 누진세율 요거 하나 더 추가하시고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초과 누진세율 추가하고 거기 동그라미 3번 차등 비례세율 옆에다가 초과 누진세율 하나 더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현황부가 한다는 거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또 분할 납부, 물납 다 허용됩니다. 지방세법상 물납과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지방세를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재산세 고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 적용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거기서 장당세가 얼마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이거. 자, 소액징수 면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 면제 적용됩니다. 거기서 장당세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하고요. 이따가 또 보고 하나만 더 추가한다 그러면 동그라미 7번 그 아래에다가 재산세는 자 보유세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올해 일정한 세금 자 부담 늘어나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합니다.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허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동그라미 7번 해놓고 6번 아래다가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도 허용이 된다는 거 이걸 여기다 적어 놓으시고요. 동그라미 6번 아래다가 소액징수 면제 아래다가 세부담 상한 규정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특징을 봤고요. 제2절 납세무자와 과세대상입니다. 재산세는 제2절 납세무자 과세대상에서 여러분들이 별표 씌우고 제2절에다 3개를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재산세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데 자, 작년에랑 안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올해는 잘 보시라고 그런 거 강조드리고요. 자, 재산세 납세무자 봅니다. 원칙적으로 자, 밑줄인데 과세 기준일 현재 항상 재산세는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 유일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납기 개시일 현재 그럼 틀려요. 과세 기준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밑줄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실질과세 원칙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시험에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납기 개시일 현재 땡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가 납세무자다. 그럼 틀려요.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지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 즉 공부상 소유자 아닙니다. 자, 근데 다만 공유 등 그 공동 소유 재산의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한 부분에 대해서 가로 안에도 계속 밑줄입니다.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만약에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이 있어요. 공동 소유 재산이 있는데 보니까 갑 지분이 60%, 을 지분이 40%예요. 자, 이랬을 때 갑을이 공동 소유하는 재산 60%, 40%로 그럴 때 재산세 납세무자는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OX예요. X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 아니에요. 지분권자, 그러니까 각자가 갑은 60% 지분에 대해서 을은 40% 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래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아니고 또 자,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최연장자로 한다. 이렇게 옛날에 나온 적이 있는데 최연장자 아니고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가로 안에 아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이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좌우지간 공유재산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예요. 옳은 지문으로도 몇 번 나오고 바꿔서도 나오고 여러 번 나왔습니다. 공유재산 아무리 것이 넘어가면 안 돼. 자, 지분이 가장 큰 자 아닙니다. 또 지분의 표시가 없을 때는 최연장자로 한다. 아니면 지방자산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X입니다, 여러분들. 공유재산 누구 납세무자?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주택에 대한 산출세를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 여기가 포인트예요. C값 순액 비율로 안분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그래서 C값 순액 비율로 나눈다는 거, 면적 비율 X라는 거 여러분들 그 주위에도 나와 있죠? 면적 비율 X입니다. 면적 비율로 나누어 이렇게 바꿔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주택이 있는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요. 주택 소유자는 갑이고 토지 소유자는 을이다. 이럴 때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해요. 이 나온 세계에 대해서 누가 납세무자가 될 것이냐. 원래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항상 공시가격 평가할 때 주택은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합니다. 또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가격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하고, 상가 건물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상가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고요. 근데 주택은 원래 건물과 토지를 공시가격 평가할 때도 하나로 평가하고 일정 면적까지 주택 토지를 포함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초과정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주택은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한다?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한다.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한다. 이거 잊지 말라고 했는데, 자, 그럴 때 근데 예외적으로 근데 주택은 이런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납세무자를 정할 때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C값 순액을 각각 구해봐요. 그랬더니 C값 순액 비율이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 요 나온 색에 대해서 60%는 주택 소유자 갑이, 40%는 그러니까 60%는 토지 소유자 갑이,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 면적 비율로 나누어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X입니다. 아니고 보다 C값 순액 비율로 나눈다는 거, 이게 포인트고요. 바꾸면 면적 비율로 바꿉니다. 538페이지 넘어갑니다. 재산세 외의적으로 납세무자예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재산세 보시면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이요. 다 체크입니다, 여러분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누가 납세무자냐?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이런 거 했어요, 우리가 기초과정부터. 여기 보세요. 또 우리가 어떤 걸 공부했냐면 그동안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데, 자,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보세요.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보세요. 매수늘이 2020년 5월 31일 날 잔금도 치르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을명의로 다 했습니다. 당연도 재산세 납세무자 누굽니까? 매도인 갑이에요, 매수인 을이에요. 네?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볼 것도 없죠, 여러분. 항상 재산세를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 누가 되는지, 과세 기준 등등을 항상 언제? 6월 1일이요. 6월 1일 날 과세 기준일 날 봤더니, 자, 사실상이든 공부상이든 완벽하게 누구 거예요? 매수인 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납세무자냐? 매수인 을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재산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2020년 5월 31일 잔금은 치렀어요. 근데 등기는 예를 들어서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어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다. 자, 이러면
당연도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될 것이냐? 누가 됩니까? 예? 자, 요때는 보세요. 재산세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매도인 갑소유예요. 근데 5월 30일 날 잔금을 치렀으니까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들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아까 원칙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과세기준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예요. 실질과세원 측상 등기 이행되지 않았어도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무자라 했으니까 매수인들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전제로 깔고 있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보세요.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이제 이 공부상 소유자가요, 사실은 이제 과세 기준일로부터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 6월 10일까지 이런 권리 변동 사실을 계약서 첨부해서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시장군수한테. 그럼 공무원이 딱 보니까 아직 등기는 안 되는데 5월 30일 잔금 치렀네.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 을이죠. 그래서 매수인 을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여러분 봅니다.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과세기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해 주게 돼 있는데 뒤에 나오는 거 있다 이제. 근데 신고를 안 했어요. 이 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제 5월 30일 잔금 치렀네. 알게 되니까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게 되니까 사실상 소유자인데 이런 신고를 해주게 되는데 이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언제 잔금 치러주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 봅니다. 다시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금방 봤어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인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에 권리 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이다. X입니다.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있으면 사실상 소유자고,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으면 누구라고요?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수임을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는, 자, 이게 실제는 종중재산이에요. 근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요. 종중수임을 신고 안 하면 과세권자가 이게 종중재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납세무자? 그냥 그때는 공부상 소유자, 개인 명의로 등재된 공부상 소유자고, TV에 보니까 종중수임을 그러면 신고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종중재산인지 알게 됐으니까 실질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때는 종중이 납세무자고,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종중수임을 신고 안 했을 땐 누구고? 공부상 소유자고요. 자,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종중재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고했느냐에 따라서 또 구별해서 알아두시고, 주된 상속자가 되는 거 한번 볼게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고, 여러분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거예요. 근데 상속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거고, 상속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고, and 사실상 그 재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라도 신고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신고 안 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과세권자는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누가 납세무자? 주된 상속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주된 상속자 결정이 제 1순위는 누구냐면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예요. 우리가 자녀들은 상속 지분이 1로 똑같아요. 배우자는 거기다 5할을 가산해서 1.5니까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이분이 사망 신고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럼 돌아가신 분한테 세금 내라고 할 수는 없고 재산세를, 그러면 상속 등기도 안 돼서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도 모르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되다. 그러면 상속 순위를 보고 판단하는데,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 순위에 있다 그러면 누가 주된 상속자가 돼요? 배우자. 근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이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2명 이상일 일은 없고, 그죠? 제가 그래서 항상 물어보잖아요. 배우자가 2명 이상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랬더니 어떤 주부수강생은 아유, 한 명도 싫어, 귀찮아 죽겠는데 전 싫어요. 그러면서 어떤 주부수강생은 싫다고 하는데, 자, 배우자가 2명 이상일 일은 없고, 자녀들이 배우자 없고 이제 자녀들만 있을 때 상속 순위에, 그럴 때 상속 지분이 다 똑같잖아요, 자녀들은.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 주된 상속자가 되느냐?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가 됩니다. 자, 요거를 제가 나눠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봅니다. 어떻게 나눠 설명드리냐면 이렇게요. 자, 우리가 상속이 개시된 재산 있잖아요. 보시면
이걸 경우의 수로 나눠서 보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해서 누가 납세무자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재산세에서요. 상속등기가 안 됐어요.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명의로 하는 건데 과세권자가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얘기고 사실상 누가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과세권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누가 납세무자? 주된 상속자예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예요. 2순위는 연장자.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꿔서 나오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도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산세 납세무자는 공동 상속인 각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상속인이 뭐 연대 선악부 할무가 있다. 상속인 나오면 틀려요. 상속등기 안 됐으니까 상속인은 아닙니다. 상속인은 아니고 누구다? 주된 상속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번엔 상속등기 안 됐어요. 근데 사실상 소유자 신고는 됐어요. 그럼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그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가. 자, 누가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지 신고가 되면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근데 상속등기가 이번엔 됐어요. 자,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상속등기가 됐으니까 누가 납세무자?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이 자, 공동 상속인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상속등기 되면 상속인이고 상속등기 안 됐을 때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을 때 누구고? 주된 상속자고.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그래서 상속등기는 안 됐지만 사실상 소유자 신고는 됐다 그러면 누구고?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상속 개시된 재산 정확히 구별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매수계약자가 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반드시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두 번째 요건은 재산,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대시 끊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대시 끊고요. 그러니까 그냥 매매계약이 아니라 뭐 연부 매매계약 체결하고. and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 그러면 공부상으로는 연부무다 치르기 전까지는 국가 등의 소유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았다 매수계약자가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권리변동이 됐다고 봐서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자, 다시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국가 등과 and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면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 즉 매수계약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근데 팁을 보면 그 재산의 사용권을 유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국가 등의 소유이므로 완벽하게 국가 등의 소유니까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았을 때가 이게 매수계약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경우의 수를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렇습니다. 예규 내용하고 좀 비교해 볼게요. 국가 등과요. 국가나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요.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요.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매수계약자가. 그러면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무상사용권 부여받았다. 그러면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국가 등의 소유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매수계약자한테 권리변동이 됐다고 봐서 매수계약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근데 요거하고 좀 물론 이제 요거하고 또 비슷한 구조로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 요약집 지금 없지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국가 등이 예를 들어서 예외는 일단 여기 없으니까 적기가 힘드니까 일단 요거하고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그건 좀 이따 드리고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잖아요. 이럴 때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면 그 매도계약자. 이것 때는 매수계약자가 아니라 매도계약자, 법인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요거는 위에 있는 거는 이게 이제 법령에 나온 거고 이거는 지방세법 기본 통칙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알아둡니다. 이때는 매도계약자, 법인이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요. 반드시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에서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매도계약자가 납세무자예요. 매수계약자가 아니라. 아셨죠, 여러분? 이런 것도 비교하고. 그 다음에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된 토지,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 그런 때도 이제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 등이 선수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 즉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자 되는 경우도 또 비슷한 게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그냥 요 의미로 그냥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인과만 구별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탁자가 되는 경우 봅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25회 시험 전에 이게 신탁법에서 신탁한 신탁재산 위탁자가 납세무지였다가 수탁자로 바뀌면서 시험에 한 3번 나왔습니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 누가 납세무자냐? 수탁자입니다. 이거 수탁자. 위탁자 아니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환지객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이 채비지 보류지 납세무자는 누구냐? 사업시행자예요.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냐? 사업시행자. 요거 시공회사 아니에요? 시공회사 아니에요? 또 시험에서 사업시행 전 토지 소유자 그랬는데 아닙니다.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 사업시행자지. 시공회사도 아니고 사업시행 전 토지 소유자도 아닙니다. 사업 시행 전 토지 소유자로 바꿔서 시험에 나왔었는데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냐? 사업 시행자예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수입하는 자 맨 마지막 거 봅니다. 아니구나 사용자가 되는 거 요것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 요거 한번 봅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이건 이런 겁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요 소송 중에 있어요.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공부상 소유자예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얘네들이 소송 중이에요. 지금 서로 소유권을 놓고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그러면 서로 지금 재판 끝날 때까지는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승소할지 알 수 없잖아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요. 그럴 때는 재산세는 수익세이기 때문에 현재 이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누구요?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해요. 어디 간지 알 수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 자 다시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이러면 틀려요. 공부상 소유자는 어디 간지 알 수 없거나 그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니까 재산세 납세의무자 누구다? 사용자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이다.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으니까 공부상 소유자. 그럴듯하지만 공부상 소유자는 어디 간지 알 수 없거나 그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니까 누가 납세의무자? 사용자. 재산세에서 사용자가 되는 건 딱 이거 하나예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누가 납세의무자? 사용자. 딱 기억합니다. 공부상 소유자 X입니다. 여러분들. 공부상 소유자 X고요. 자, 그 다음에 수입하는 자가 되는 경우 보겠습니다.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입니다. 임차하는 자 아니고 누구다? 수입하는 자. 이렇게 해서 딱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고기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또 보기 전에 묵운동 한번 합니다. 아이고. 보시면 장마비가 이제 시작됐죠, 여러분들. 이 장마비가 끝나면 이제 또 또 더위도 이제 더 심해질 것이고 이제 그렇죠. 더 힘든 시련의 시간들이 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련의 시기다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더 큰 이제 시련들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들. 잘 견뎌내시고 우리가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을 보시니까. 재산세 대상은 5가지예요. 일단 대상 맨 왼편부터 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그리고 539페이지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재산세 대상 5가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요. 자, 그 다음에 먼저 토지부터 봅니다. 538페이지. 토지는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준공인가전에 매립한 척한 다음에 공유수면을 매립한 척한 다음에 준공인가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도 포함해서요. 즉 지적공부상 미등록된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한 거지. 우리가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니까 미등록된 토지도 대상이 된다는 거. 모든 토지가 대상이고요. 건축물이요. 자, 건축물 그러면 취득세상인 건축물과 시설물, 부속토지 제외 이렇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건축물 그러면요. 건물,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사무실, 창고, 차고, 점포 같은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축물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주의합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도 그랬지만 재산세에서도 과세 대상 그러면 건축물 그러면 건물뿐만 아니라 뭐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부속 토지는 제외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택은 항상 재산세에서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상가는 항상 과세할 때 과세 입장이 건물과 토지는 따로따로 과세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은 뭡니다. 주택은 건물과 자 토지가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한번 여기 봅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항상 공시가격 평가할 때도 하나로 평가합니다. 일정 면적까지 부토지 가격을 통합한 가격으로 공시가격 우리가 시가 순이익을 결정할 때도 주택은 건물과 일정 면적까지 토지 가격을 합친 가격인데 또 과세할 때도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주택의 부속 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아, 이런 걸 다 까먹었나 보네요, 여러분들. 상가는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 상가는 건물은 건물 가격, 토지는 토지 가격을 공시가격을 따로따로 평가하고 과세할 때도 상가의 건물 부분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따로따로 과세합니다. 근데 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상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건물과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항상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상가는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하고 이거 잊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건축물에서 건축물과 시설물 그런데 부속 토지 제외한다는 것은 그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인데 부속 토지를 포함한 통합과세. 즉 무슨 얘기냐?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의미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주택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본다. 지방세에서 우리가 취득세에서도 별장이나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 불명하다.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봤잖아요. 지방세에서는 하여튼 건축물 부속 토지 경계 불명하면 바닥 면적이 10배입니다. 도시적은 5배, 도시박은 10배 이러면 틀려요.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겸용주택을 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이 있어요. 이거를 주택으로 보면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고 그런데 이걸 만약에 상가로 보면 건물과 토지 가격을 따로따로 평가해서 건물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따로따로 과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겸용주택 판정이 의미가 있는데 건물 한 개동 1동의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와 539페이지 1구 독립하여 구익이 된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따로따로 판정합니다. 먼저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봅니다.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주거와 주거 외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밑줄입니다. 주거용에 사용되는 부분만 들어본다 밑줄이요. 그래서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1동 건물은 그렇잖아요. 1동 건물은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한번 볼까요? 참?
니은번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재고 외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해서 주택 부속 토지와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구분하고요. 539페이지 1구 건물이요. 독립하여 구입된 1구 건물, 방 하나가 1구 건물이 될 수 있고 한 개층 전부가 1구 건물이 될 수 있고 독립하여 구입이 된. 자, 그 다음에 한 개층이 101호와 102호로 구분되어 있으면 출입문 별도로 되어 있으면 각각 101호와 102호가 각각 1구의 건물이 됩니다. 우리 학원이 있는 건물 101호와 102호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출입문 별도로 되어 있고 그럼 각각 독립하고 구분된 1구 건물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거 1구 건물은 보니까 주거와 주거 외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 주거용으로 사용된 면적이 전체 100분의 얼마? 50% 이상이면 이거 정부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 1동 건물과 1구 건물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봅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떤 얘기냐면 건물 한 개 동이 1동의 건물이 겸용주택이다 그러면 보세요. 1동 건물 한 개 동이 1층 상가, 2층, 3층은 주거면적이다. 그러면 주거면적이 건물 한 개 동이 지금 건물 한 개 동이 주거와 주거 외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이잖아요. 이럴 때는 주거용 상면적이 예를 들어서 60%고 상가면적이 40%다. 이럴 때도 1동 건물 주택면적이 크다고 전부주택 그럼 틀려요. 아니고 주거분만 주택으로요. 그러니까 60%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그 다음에 40%는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해 가지고 60%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 40%는 상가 부속 토지로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1동 건물 주택면이 크다고 전부주택 그럼 틀려요. 자, 그래서 이걸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1구 건물 한번 볼게요. 독립하여 구익이 된 1구 건물은 독립하여 구익이 된, 자, 그런 뜻이에요. 1구 건물. 방 하나가 1구 건물이 될 수 있고 한 개층 전체가 1구 건물이 될 수 있고, 한 개층이 예를 들어서 101호와 102호로 출입문 별도로 되어 있고 독립하여 구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2호 사용하는 애가 예를 들어서 딱 절반 면적은 50%는 만약에 주거용 면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딱 50%는 상가 면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102호는 도대체 주택이냐 상가냐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 102호는 뭐라고요? 주거용 상면적이 50%만 돼도 뭐라고요? 주택입니다, 여러분. 자, 만약에 50%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50%가 안 된다. 만약에 주거 면적이 40%가 주거용 면적이고 만약에 60%는 상가 면적이다.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40%만, 이때는 40%만 주택으로. 자, 이렇게요. 그래서 항상 1구 건물 나오면 뭘 기억하냐면 50%예요.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얘는 뭐라고요? 전부주택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1구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X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고 1동 건물은 주거 부분만 주택이니까, 자, 그래서 주택면이 크다고 전부주택 그러면 틀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동 건물은 주거분만 주택이고 1구 건물은 항상 50% 주거용 상면적 50%를 기억하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우리가 보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겸용주택이다. 그럼 양도세에서는 비과세 면적, 이걸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 상가로 보면 과세인데 그때 비과세 과세 면적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양도세에서는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목보다 크면 뭐예요? 전부주택이고, 작거나 같으면 주거분만 주택이고. 그래서 헷갈리니까 어떻게 외웠습니까?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 양도세에서는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주택이고, 근데 재산세 1동 건물은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분만 주택이고. 헷갈리잖아요. 또 이게 취득세에서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취득세에서 보면 취득세도 지방세법의 규정은 없지만 예규에서 보면 재산세 1동 건물하고 똑같아요. 1동 건물하고 판정이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겸용주택을 취득했을 때, 이걸 주택으로 보면 세율이 주택분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주택에 대한 세율이 1에서 3%, 이걸 상가로 보면 세율이 4%잖아요. 주택을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죠.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재산세 1동 건물과 똑같아요. 교명주택 나오면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면적과 주거 이해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해요. 그러니까 주택 부분은 주거 부분은 주택에 대한 세율 적용하고, 자 나머지 부분은 주택 외 부분은 일반 건축물 세율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부분만 주택이에요. 그래서 이걸 암기를 어떻게 하느냐? 쿵쿵따 버전으로 배웠어요. 보세요.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이에요. 그래서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 옛날에는 강의할 때 제가 강의할 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외웠어요. 막 이렇게도 하고 막 그래서 외웠었는데 수업 시간에 지금은 왜 안 하냐고요? 지금은 내가 시범을 보이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리듬만 합니다, 여러분들. 리듬만. 그것도 제가 그냥 옛날에는 예전에 강의할 때는 어리고 그럴 때는 막 그냥 제가 아줌마들 앞에서 막 이렇게 하면 아줌마들이 막 굉장히 좋아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제가. 보세요, 여러분들. 쿵쿵따 리듬만.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이고요. 면적 비례, 주거만 주택이고, 재산세 1동 건물은. 그리고 항상 1구 건물 하면 뭘 기억하고? 1구 건물은 50%. 이거 그림을 떠올려 항상. 1구 건물은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이면 전부주택. 이걸 떠올리고, 1동 건물은 저 그림, 면적 비례, 주거만이고. 양도소득세에서 교명주택은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주택면이 크면 전부 주택이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설명을 다 드렸고요. 선박 관공기는 그냥 대상이라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산세상 5가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 소개해 드렸고요. 그럴 때 제3절 대상 토지 구분은 제3절은 별표에 2개만 합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요. 이 모든 토지인데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크게 우리가 3개 유형으로 나눠서 가져야 하잖아요. 이 토지가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 요거 토지용 구분 간접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자, 올해 시험 같으면 그래서 요거 어떤 건지 설명을 제가 드릴 건데요. 그 설명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요. 설명 드리기 전에 일단 배경적인 거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취득세 세율이 최고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토지용 구분이 어렵고요. 이 2개만 잘 하면은 나머지는 뭐 재산세 납세문자가 누가 되느냐 이런 거는 성립 문제예요. 자꾸 이제 봐가지고 눈에 익히고 그래서 이걸 조금 응용해서 냈을 때 속아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래서 나머지는 자꾸 보면 되는 거니까요. 토지용 구분을 잘 보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재산세 토지용 구분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재산세상에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있잖아요. 토지 유형을 나눠서 이제 과세합니다. 그 토지용 구분하는 거 우리가 기초과정부터 기본 과정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심화 과정에서도 그렇고 다 말씀드렸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는 그 바탕에는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그 바탕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땅덩어리 잡고 인구 많은 나라다 보니까 토지를 이용할 때 토지는 또 공급이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그 바탕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이용할 때는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자기 땅이라고 지멋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또 잘 이용한 또 땅덩어리 잡고 인구 많은 나라니까 효율성 있게 이용해라. 또 그 다음에 잘 이용한 다음에 자손만대 물려줘야죠.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하면서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요거를 뭐 시험에서 이거는 우리 세법과는 관계없고 그냥 배경적인 건데, 그래서 모든 토지를 토지 공개념에 입각해서요. 자, 또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서 토지 이용을 나누는데 생산과 관련한 생산 관련 토지 이용 모습이 있고요. 토지 이용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농지 1000평, 나대지 1000평, 공장 용지 1000평이 있어요. 면적이 똑같다고 토지분 재산세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나대지나 공장 용지나 농지나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니까 토지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나눌 때 생산과 관련한 토지용 모습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생산된 것을 소비자에게 유통시켜주는 유통 상업적 목적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유통 상업적 목적의
토지용 모습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나대지요. 지상의 건축물이 없는 땅 나대지, 또 잡종지 같은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모든 토지를 이렇게 나눠요. 그럴 때 생산 관련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용 모습은 어떤 게 있냐면, 생산 관련 토지로서 여러분 보시면 농지요, 그 다음에 목장 용지, 그 다음에 예외적인 임야예요, 여러분. 자, 임야는 여러분, 임야는 개인이나 법인이, 여러분들이 시골에 어디 임야를 갖고 있다면 그 임야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꼭 표시한 임야는 공익 목적의 임야로서 일정한 산림보호 육성 등 공익 목적의 일정한 예외적인 법에 열거된 임야들만 농지 목장과 함께 낮은 세를 적용하는데 0.07%의 낮은 세를 적용합니다. 0.07%. 그 다음에 또 공장 용지 같은 것도 있죠. 얘네들은 전부 다 토지용 모습이 토지 공개 등에 부합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고요. 그래서 낮은 세를 적용하는데, 다만 공장은 자연환경을 좀 해치면서 이용하니까 세율이 농지 목장보다는 조금 높아요. 0.1%. 그렇지만 여전히 얘네들은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저율 분리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다시요. 저율 분리 대상 토지는 어떤 토지들이 있다고요? 농지, 목장, 예외적 임야, 공장 용지는 저율 대상 토지로. 또 그 다음에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로서요. 대표적인 토지 모습은 어떤 게 있냐면,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이에요.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얘네들은 별도로 얘네들을 모아요. 자, 그래서 별도로 모아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별도는 별도끼리, 같은 유형끼리, 상가 토지끼리, 자, 합산해서 과세하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합산한다는 것은 뭐와 뭘 합산하냐? 같은 유형의 토지끼리 소유자별로, 당의 시군구 관할구역 내 상가 토지 같은 것들은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 또 나대지 잡종지 같은 이런 것들은 짬뽕이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네들을 모아서 합산해서, 또 역시 시군구 관할구역 내 나대지 잡종지 같은 유형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그럴 때 역시 합산한다는 것은 같은 유형끼리 소유자별로요. 그래서 토지 경우 재산세 예외적으로 인세적 성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보세요. 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만 종합이 아니라 이렇게 분리과세 대상 토지나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되냐면 종합합산입니다. 그래서 지적법에서 1번부터 28번까지 토지 지목이 있고 28번이 잡종지인데 1번에서 27번까지 지목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된다? 잡종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모르면 잡종지 찍는 것처럼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나대지 잡종지와 함께. 또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형 모습은, 자, 어떤 거냐면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예요. 이런 것들은 토지 이용 모습이 토지 공개 등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고율의 세를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분리대상 토지는, 그러니까 분리대상 토지는 이렇게 고율 또는 저율로, 저율 또는 고율로 이렇게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 또는 고율로. 그러면 재산세상이 되는 토지, 모든 토지인데 크게 분리, 별도, 종합합산상 토지로 나누고, 분리대상 토지는 또 뭐하므로?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 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저율 분리대상 토지로.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는 답으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급 오락장, 골프장용 토지는 뭐로?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합니다. 자, 세율은 여러분 보세요. 세율은 이렇게 높아져요. 세율은 저율 분리보다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별도보다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자, 종합보다는 고율 분리 대상 토지 세율이 높습니다. 여기서 고율은 몇 프로 고율이냐? 4%예요. 자, 재산세 여러분 보세요. 토지 중에서 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4%입니다.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거 토지 중에서는 4%고 고급 오락장 골프장 토지입니다. 토지 중에서 뿐만 아니라 재산세 전체에서 세율이 가장 낮은 것은 어떤 거냐면 007%.
0.07%, 농지, 목장, 임야가 세율이 가장 많습니다. 시험에서 다음 중 토지 중에서 이제 표준 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낮은 것은 물어볼 때 토지 중에서는 제일 높은 건 몇 프로? 4%. 고급 학장, 고비상 토지고. 자, 재산세 전체에서 표준 세율이 가장 낮은 것은 어떤 거? 농지, 목장, 예외적 임야. 007%가 제일 낮습니다. 아예 이렇게 딱 알아두고요. 별도보다는 종합합산상 토지 세율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높고, 이렇게 높아집니다. 세율도 정리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그러면 농사 짓는 땅이잖아요. 근데 농사 짓는 땅이라고 해서 다 저율분리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외가 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토지 이용 구분할 때 어떻게 토지 이용 구분하느냐를 제가 잠시 쉬었다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거기 제3절 대상 토지 구분이 있잖아요. 1번에 보니까 토지분 재산세상의 종류, 그래서 종합합산상 토지는 소유자별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초과세율이. 별도 합산상 토지도 소유자별로 별도끼리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세율 누진세율 적용되고요. 다만 분리대상 토지는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따로 분리해서 개별 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을 토지용 구분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공부는 이제 좀 이따가 잠깐 쉬었다가요. 분리대상 토지 공부하고 별도 합산 공부하고 종합합산상 토지를 맨 마지막에 공부합니다. 왜 그러냐? 종합을 왜 맨 마지막에 공부하냐면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나 뭐가 되니까 종합합산상 토지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539페이지 이 분리대상 토지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